박지우는 올해 42살, 전통 목공일을 하는 남자였. 작은 공방 하나를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돈을 벌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에 땀이 배어도 그는 웃으며 집에 돌아왔. 아내 최수진은 39살, 대기업 인사팀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여자였. 똑똑하고 야심이 강했으며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했다. 집에서는 항상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처럼 행동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7살 딸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수능을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우는 동네 편의점에 들렀다. 김아주머니가 계산대에서 신문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 지훈 씨, 요즘 집 앞에 이상한 일이 좀 있네요. 낮에 고급 외제차가 자주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세단인데 운전석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다가 수진 씨가 들어가면 같이 집으로 들어가요. 혹시 친척이나 손님인가요? 김아주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 지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네. 회사 동료가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하지만 그날부터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 수지는 최근 들어 야근이 많아 팀 회식이 길어져 하면서 밤 10시,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다. 주말에도 가끔 긴급 회의라며 외출했. 지우는 처음엔 믿으려 했었. 수진이가 그렇게 바쁜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을 할 때 지우는 거울 속 아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어딘가 피곤하고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을 시작했. 그는 공방 창고에 숨겨둔 돈으로 작은 보안 카메라 4대를 온라인으로 주문했. 배송이 도착한 날, 지우는 수진이 회사에 간 뒤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 먼저 거실 천장 구석에 하나, 복도 조명 근처에 하나를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전선은 벽지 뒤로 숨기고 앱으로 연결 테스트까지 마쳤다. 마지막으로 침실. 그는 침대 머리마 선반 뒤편과 옷장 위에 나머지 2대를 설치했. 손이 조금 떨렸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지우는 끝까지 설치를 끝냈다. 모든 카메라는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테스트 영상을 확인하며 숨을 죽였. 화면이 선명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가 되었. 지우는 공방에서 오래된 참나무 책상을 마감하고 있었다. 끌로 부드럽게 표면을 다듬는 중에 핸드폰이 진동했. 카메라 감지 알림. 오후 3시 12분. 지우는 작업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집 침실, 그들의 침대 위. 수진이 강태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 32살의 젊은 남자, 강태호. 수진의 직속 부하라고 했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 반짝이는 머리, 값비싼 시계. 태호는 수진의 블라우스를 벗기며 거칠게 안았. 수진은 평소 지훈에게 보여주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숨이 가쁘고 뜨거운 신음을 내고 있었다. 태호야, 빨리. 문 잠갔지. 잠갔어요. 수진 씨, 남편은 아직 공방에 있잖아요. 오늘도 나무나 만지작거리겠죠. 태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지훈이 아끼던 하얀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 수진이 몇 년 전 지훈의 생일에 직접 골라준 그 가운. 태호는 그 가운을 느슨하게 걸친 채 수진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서로를 탐했. 수진은 태호의 등을 손톱으로 긁으며 몸을 떨었. 아, 너무 좋아. 당신이랑 있으면 매일이 이렇게 신나. 수진 씨 몸이 진짜 미쳤어요. 남편은 이런 맛을 모르겠네요. 매일 피곤해서 일찍 자는 사람 아니에요. 태호가 비웃듯
말했다. 수지는 대답 대신 더 깊이 키스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거칠어졌다. 땀이 흘러내리고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아내의 얼굴이 쾌락으로 일그러지는 모습. 태호가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 그들이 사용한 침대 시트, 베개, 심지어 지훈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협탁까지.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살짝 구겨질 정도였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 대신 이를 꽉 깨물었.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싶었. 태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 수진에게 왜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서로에게 키스하며 헤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았다. 태호가 나가기 전 수진에게 말했.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남편한테는 회사 미팅 있다고 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해서 나가. 영상이 끝나자 공방안은 고요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업대 위에 노인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지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착하고 순한 남편의 눈이 아니었. 이제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였다. 조용하고 치밀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계획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나무를 다듬었. 하지만 그날부터 그의 손놀림은 예전과 달랐. 더 정확하고 더 단단했다. 박지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는 손놀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3주 동안 지우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가 주된 시간이었다. 강태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차량 번호판, 심지어 태호가 가져온 선물까지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 웃음소리, 수진이 태호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지훈은 USB에 백업을 여러 개 만들어 공방 금고 깊숙이 숨겼다. 그는 아내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 아침에 수진이 출근할 때도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 오늘도 수고해, 여보.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키스하고 나갔다. 민지는 공부에 빠져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3주째 되던 날, 지우는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제주도로 내려가야 할 것 같.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오래된 한옥 가구를 복원하는 일인데 현장에서 4박 5일 정도 머물러야 할 거야. 수진의 눈이 순간 반짝였. 그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바로 대답했. 그래, 잘 됐네. 민지 공부 때문에 내가 바빠서 미안했는데 당신도 좀 쉬다 오면 좋겠다. 지우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공항으로 가는 척집을 나섰.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에 가지 않았. 차를 근처 골목에 세워두고 공방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을 들고 집 뒤편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울타리 뒤쪽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핸드폰으로 집안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오후 6시 반,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섰다. 강태호였다. 그는 손에 고급 와인 한 병과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넥타이를 살짝 풀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길고 진한 키스를 나눴다. 오늘은 남편이 제주도라며 완전 자유네. 태호가 웃으며 말했. 수진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대답했. 응, 4박 5일이야.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자. 내가 스테이크 구웠어. 지우는 정원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 이제 때가 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 여보세요. 장인어른, 저 지훈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가다듬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 좀 큰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학원에 있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다쳤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주소는 아시죠? 전화를 끊은 지 20분 만에 수진의 부모님이 택시에서 내렸. 두 분 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지우는 정원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 장인어른, 장모님, 들어가시죠. 조용히요. 세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 집 안에서는 이미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침실 쪽으로 안내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수진과 태호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키스하고 있었다. 수진은 가벼운 홈웨어 차림이었고 태호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 장모님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 수진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떼며 일어났. 엄마, 아빠 왜 여기 있어? 태호는 당황해서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 저는 회사 일로.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그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 평소 우리 수진이가 가문의 자랑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지금은 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지훈 씨, 당신이 어떻게?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 3주 동안 다 봤어. 영상도 다 있어.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정원에서부터 따라온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가족의 완벽했던 가면을 서서히 벗겨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다. 박지훈은 현관에 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조용히 안으로 안내했. 두 분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장모님이 먼저 물었다. 지훈아, 수진이가 왜? 무슨 큰일이야? 전화로만 말하니까.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계단을 가리켰. 위층에서 낮고 뜨거운 숨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침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 지훈은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소리를 죽인 채 2층으로 올라갔. 복도를 지나 침실 앞에 섰.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최수진과 강태호가 완전히 엉켜 있었. 수진은 소파에 기대어 상의를 벗은 채 태호의 등을 끌어안고 있었고 태호는 수진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은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 2개와 꽃다발 그리고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아, 태호야. 더 세게. 수진의 신음이 방안을 울렸. 그 순간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떼며 일어났. 얼굴이 창백해졌. 태호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허겁지겁 주워 입으려다 와인잔을 다시 넘어뜨렸다. 붉은 액체가 카펫 위로 번졌. 엄마, 아빠, 왜,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황급히 블라우스를 끌어당겨 가슴을 가렸. 태호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평소 가문의 자랑이라고 여기던 딸이 남의 집 침실에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자 혈압이 치솟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 이 천박한 것. 네가 우리 최가문의 딸이냐? 남편이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바로 이 추잡한 짓을 해. 가정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네가 어떻게 감히 가문의 명예를, 우리 얼굴을 이렇게 짓밟아. 장인어른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 장모님은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 수진아, 네가 어떻게 민지 아빠한테 이런 짓을.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 이건 그냥 한 번뿐이었어. 오해하지 마. 지훈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침실 TV를 켜고 미리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이 집에서, 이 침대에서, 이 소파에서 나눴던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다. 날짜와 시간까지 찍힌 영상들이 연속으로 흘러나왔다. 태호가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 수진이 태호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모습, 두 사람이 웃으며 샤워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6개월이야. 지훈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 화요일, 목요일, 가끔은 주말 아침까지 너희가 만나는 시간, 차 번호, 대화 내용 다 있어. 이제 변명할 생각하지 마. 태호가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며 더듬거렸. 저는 그냥 수진 씨가. 닥쳐. 지훈은 태호를 한번 쏘아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 장인어른은 분노로 몸을 떨며 수진에게 다가갔. 당장 집에서 나가. 네가 어떻게 민지 얼굴을 볼 수 있겠냐. 우리 가문은 끝났다. 끝났어. 수진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태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걸음질로 문 쪽으로 물러났. 지훈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 집 앞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고급 세단, 강태호의 차였. 지훈은 공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차 앞으로 걸어갔.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유리창에 커다랗게 썼다. 가정을 파괴한 인간. 빨간 페인트가 차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은 스프레이를 바닥에 버리고 한 번 더 차를 돌아보았. 그러고는 골목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차로 걸어갔.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 집에서는 아직도 장인어른의 고함과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시동을 걸었다. 이제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복수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 박지훈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 그는 공방에서 밤을 새우며 USB를 정리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 집안은 아직도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 오늘 오후 5시까지 집에서 나가. 민지 방에 있는 물건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내 집만 챙겨. 수진이 벌떡 일어나 애원했. 지훈 씨, 제발 민지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 6개월 동안 매주 만났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민지는 이미 다 알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지가 학원 가방을 메고 들어오다.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 아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훈은 딸을 조용히 끌어안고 거실 TV를 켰다. 미리 편집한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다. 수진과 태호가 침대 위에서 웃으며 키스하는 장면. 민지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 엄마, 이게 진짜야. 아빠가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이 울면서 다가가려 하자 민지는 세차게 손을 뿌리쳤다. 하지마. 만지지 마.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완전 거짓말쟁이였어. 매일 우리 가족 행복하자면서 다 가짜였어. 민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방을 다시 메었다. 나 엄마랑 못 살아. 외할머니 댁으로 갈게. 아빠, 미안해. 아빠만 믿을게. 민지는 그렇게 짐을 챙겨서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떠났. 지훈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오후 5시 지훈은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도착했. 법적으로 공동명의였지만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강제 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수지는 울면서 짐을 끌고 나갔. 지훈 씨, 제발 회사라도. 회사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거야. 지훈은 문을 잠그고 수진을 완전히 집 밖으로 밀어냈. 그날 저녁 지훈은 편의점에 들렀다. 김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서 있었. 지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마음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알려주세요. 김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돼요. 네, 숨길 거 없어요. 그날 밤부터 동네 카톡방과 편의점, 근처 슈퍼마켓까지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그 대기업 과장이라는 여자, 집에서 젊은 애랑 바람났대. 남편이 목수인데 남편 몰래 6개월 동안 부모님까지 와서 현장에서 잡혔다더라. 완전 망신당했어. 다음날 아침 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 수진의 완벽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났. 그리고 결정타. 지훈은 공방 컴퓨터 앞에 앉아 정성껏 파일을 만들었. 영상은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게 편집하고 시간대는 모두 회사 근무 시간으로 표시했다. 태호가 수진에게 오늘 미팅 끝나고 집으로 갈까요? 라고 말하는 부분, 수진이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라고 답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는 이메일을 작성해 대기업 지역 본부장에게 직접 보냈. 제목은 인사팀 최수진 과장 및 강태호 대리의 업무 시간 내 불륜 증거였. 이틀 후 회사에서는 폭풍이 몰아쳤. 재벌그룹 특유의 철저한 윤리 규정 때문에 두 사람은 즉시 직위 정지됐다. 조사팀이 출동해 두 사람의 회사 메신저, 출퇴근 기록, CCTV까지 모두 뒤졌다. 수진은 회의실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최 과장, 회사 시간을 이용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태호는 더 처참했. 인사팀 직원들 앞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싸야 했.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무실을 나섰다. 이게 다 그 새끼 때문에. 태호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 그의 고급차 유리창에는 아직도 빨간 페인트로 쓰인 가정을 파괴한 인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훈은 공방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이제 집도, 직장도, 딸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지훈은 끌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 박지훈은 그날 이후로 공방일을 계속하면서도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았.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여러 번 연락해왔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 지훈은 오랜만에 공방 동료 3명과 함께 동네 일본식 주점 이자카야에 들렀다. 작은 가게 안은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 지훈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훈아, 이제 좀 괜찮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강태호였.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고급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비틀비틀 걸어와 테이블 앞에 섰다. 야, 박지훈, 너 여기 있었냐? 태호의 목소리가 술에 취해 갈라졌다. 가게 안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 지훈의 친구들이 긴장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 태호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소리쳤다. 네가 다 망쳤어. 네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니까 수진 씨가 나한테 온 거야. 매일 나무만 만지작거리는 주제에 네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지훈에게 달려들었. 이 새끼야. 주먹이 날아왔. 하지만 지훈은 가볍게 몸을 틀며 피했다. 태호는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테이블 위로 넘어졌다. 맥주잔과 안주 접시가 와장창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다. 태호는 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려다 다시 미끄러졌.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 저 인간 뭐야? 완전 취했네. 야,
저 차에 빨간 페인트 쓴 거 그 사람 아니야. 주점 주인이 달려와 태호의 팔을 잡았.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태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박지훈, 너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두고 봐. 지훈은 조용히 맥주잔을 다시 들었.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 친구 하나가 물었. 저 새끼 신고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이미 끝난 놈이야. 그날 이후 강태호는 완전히 사라졌. 그리고 6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났다.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은 일방적이었다. 판사는 지훈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 집은 지훈 명의로 그대로 남았고 민지의 양육권도 전적으로 지훈에게 주어졌. 수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최수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고 동네 소문은 그녀를 따라 전국으로 퍼졌다. 결국 수지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 부모님조차 연락을 끊었. 그녀는 이제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 강태호는 더 비참했. 해고당한 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 고급차는 압류됐고 예전처럼 GIM도 다니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 그날 저녁 지훈의 집 거실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민지가 피자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소파에 앉아 있었. 아빠, 오늘 영화 뭐 볼까? 내가 고른 거야. 액션 영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 그래, 네가 보고 싶은 거 보자. 아빠는 피자 더 먹을게. 두 부녀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민지가 가끔 웃으며 아빠에게 기대왔. 지훈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 집 앞에 세워진 낡은 차, 그리고 아직도 작동 중인 보안 카메라. 그는 카메라를 철거하지 않았. 아빠, 왜 카메라 아직도 켜놨어? 민지가 물었다. 지훈은 부드럽게 대답했.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더 이상 나쁜 일 없게. 집안은 평화로웠. 깨진 가족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새로운 가족이었다. 지훈은 피자를 한 입 먹으며 창밖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목공 예술가의 굳은 살이 남아있었. 이제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었다.